남편의 연금은 결혼 중인 배우자한테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내가 이혼해도 재산 받죠? 어차피 애들 내 편이죠? 연금도 반으로 받죠? 경제적으로 이혼을 망설이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참았던 게 터진 거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해마다 이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노년에 헤어지는 황혼 이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뭐 자녀 양육이라던가 뭐 경제적으로 뭐 부동산 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해야 될 일들, 부부의 공동 미션은 줄어들고 부부 사이에 온전한 시간이 이제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 60 먹고 70 먹으면 사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경제력이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요즘 첫 번째로 평균 수명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살인데 앞으로 살 날이 막 40년이 남은 거예요. 주변에도 당장 보시면 뭐 90세, 100세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90세, 100세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이게 경제력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신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하나 있는데 똘똘한 한 채 혹은 뭐 두 채가 있어요. 또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좀 요즘에는 법원에서 잘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축출이혼, 옛날 말로 치면 맨몸만 쫓겨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업주부도 한 20년 이상 살았고 한다면, 자녀가 특히 있다면 거의 5대5를 기준으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서울 경기에 부동산이 뭐 몇십억, 뭐 10억 정도 되는 거 혹은 20억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여도 이제는 이거 반반 해도 나 나이 들 때까지 좀 먹고 살만한데, 전세금 정도는 되겠는데, 혹은 뭐 내가 요양원 좀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길어진 평균 수명으로 인해서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경제력, 그리고 판례의 변화로 인해서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까지 뒷받침되면서 황혼 이혼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부인이 전업주부면 남편의 연금은 결혼 중인 배우자한테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 연금의 반,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충분히 오래 사신 황혼 이혼의 경우는 보통 절반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혼해도 재산 받죠? 어차피 애들 내 편이죠? 연금도 반으로 받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이혼을 망설이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참았던 게 터진 거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황혼 이혼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가 흔한 경우일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이혼은 자녀에게 상당한 충격이지만요, 성인이라고 해서 그 충격이 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주이기 때문에 비록 자녀에게 친구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황혼 이혼이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원가정, 그리고 나를 낳아준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무감한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을 했다라는 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자녀분들도 사실 이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아주 화목하지는 않다라는 걸 사실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년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 이혼은 충격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뭐 대학생도 성인이니까요.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나 누구랑 살지? 아직 나는 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명이랑 뭐 살게 되거나 한 명이랑 더 친하면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뭐 대학교 등록금은 누가? 용돈은 이제 누가 주지? 뭐 이런 고민들에 또 휩싸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충격, 그리고 내 배우자 혹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혼 가정의 자녀가 되다니 이게 내 결혼에 혹은 내 미래에 흠이 되진 않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성을 입증해야 이제 이혼이 소송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법적 다툼을 하면서 소위 진흙탕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양쪽이 다 자녀한테 배우자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말 하시면 안 되죠.
되는 게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몸에는 두 사람의 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유책이 누가 한 명의 승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든 자녀에게는 상처고 자녀는 피해자예요. 이거는 미성년 자녀가 훨씬 심하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성년 자녀라고 해서 이 영향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혼을 준비하시고 아이가 이제 성년이다 그래도 혹은 고등학생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 먼저 자녀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게 꼭 선행되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혹은 아빠로부터 이혼 사실을 통보받는다거나 눈앞에서 싸우는 걸 목격한다던가 이혼 소장을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사실 상당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사실 자녀이고 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은 또한 자녀들이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애착이 생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다던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의 잘못을 알아버리는 거죠. 혹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헤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한쪽이랑만 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에게는 또 충격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정서적인 부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부부간의 싸움이 자녀한테까지 번지지 않게 좀 깔끔하게 상속이라던가 재산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 앞으로 아기라고 하기엔 컸죠. 자녀 앞으로 들어놓은 어떤 재산들, 자녀 앞으로 명의를 해놓은 재산, 부동산들, 자녀 앞으로 어린 시절부터 모아놓은 통장의 돈들 같은 것들을 막 이혼하면서 다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더라도 충분히 컸어도 그 아이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도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한테 또 상처가 되거나 이제 불똥이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적으로는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사실 확인서는 거의 받지 않아요. 아이가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써주는 사실 확인서는 좀 신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아예 안 세웁니다. 그런데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써주시는 사실 확인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한쪽의 편을 들어서 사실 확인서, 사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우리 엄마를 때렸다. 혹은 경제적으로 한 명만 이제 독박 육아를 했다. 정서적으로 나는 이쪽에만 유대관계가 있다라는 걸 자녀들이 양육권과 상관없이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제 한쪽 편을 든 거죠. 근데 그때 내 자녀가 이런 거를 썼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막 자녀까지 공격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자녀에게는 정말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정말 최후의 보루로 자녀의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녀를 가급적 이 분쟁이 끌어들이지 않기를 전 좀 추천드립니다. 황혼 이혼이 자녀들의 상속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법적으로만 이혼하는 사례도 있나요? 황혼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과도 좀 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래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1.5배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1배, 1배, 1배 이렇게 나눠서 재산을 상속받아요. 배우자가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황혼이혼을 하게 됐다. 자녀는 오히려 상속분이 늘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가져가던 1.5배의 그 상속분이 사라지고 오직 이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만 이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내가 엄마랑 산다 혹은 아빠랑 산다고 해서 다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상속분이 는다고도 볼 수 있죠. 각 배우자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재산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속분,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을 지키고 싶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고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평생 바람피던 내 남편 나 죽으면 이 돈 들고 내 돈까지 이제 남편한테 가고 이 돈 들고 재혼하는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차라리 나는 내 자녀한테 주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이 없는데요. 오히려 커질 뿐이지. 하지만 황혼 이혼 후에 이제 또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재혼이 남아있죠.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상속분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주 많은 재산을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한 100억 정도 있는 자산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50억을 나눠 가졌다고 할게요. 그럼 원래대로는 이 100억이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녀 2명한테
결국은 다 고스란히 가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50억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원래대로면 재혼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다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재혼을 하고 어머니도 재혼을 했네. 근데 이제 황혼이혼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뭐 안 낳았는데 아버지가 재혼해서 아기를 낳으셨네. 새 부인이랑 혹은 뭐 새롭게 생긴 자녀가 있으시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자산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어머니의 자산도 재혼을 했고 자녀가 없어도 이 배우자한테도 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재혼과 상속이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사건 같은 데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셔도 된다. 사랑하셔도 되고 동거하셔도 된다. 결혼은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아들, 막 며느리가 말려요. 시아버지의 재혼을. 시어머니의 재혼 이런 거 탐탁치 않아 하고요. 특히 시아버지 재혼을 더 많이 말리고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40대에도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또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또 능력이 이제 뭐 경제적인 능력이든 뭐 신체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재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자녀가 새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출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자녀 그리고 기존 자녀의 뭐 손자 손주한테 돌아갈 상속분까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 황혼이혼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낳아놓은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면 뭐 며느리 손주 뭐 사위까지 다 이 이혼과 재혼에 깊게 결부되어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없는 경우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결심을 하시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도 먹고 살만한 집에서 황혼이혼을 좀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도 있거나 뭐 연금이 좀 짱짱하게 있거나 뭐 그래도 나눌 예금이 뭐 몇 억 정도씩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황혼이혼을 하시고 이 말은 뭐죠? 좀 먹고 살만하고 사실은 상속이 될 만한 재산이 있는 집들이 황혼이혼도 해요. 그래서 황혼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상속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연애, 자녀 양육 시기에는 묻어둔 가치관의 차이가 노후에 폭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 연애, 결혼, 그리고 자녀 양육,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정말 뭐 결혼만 해도 우리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녀를 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키워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정말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그 자녀를 결혼시킬 때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길고 고단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한국이 지금 같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정말 막 주 6일씩 일하면서 뭐 한강의 기적이니 아니면은 뭐 새마을운동까지는 아니겠죠? 네, 한강의 기적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딱 생각해도 주 6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애기 열심히 키우고 사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자신들의 청년과 중년기를 보내신 분들이에요. 사실 사람이 너무 바쁘면 아프지도 않고 너무 바쁘면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어떤 커다란 미션, 뭐 출산, 뭐 그다음에 자녀 양육,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결혼까지도 혹은 자녀의 대학 입학까지 이렇게 커다란 미션이 정리됐을 때 되는 게 황혼이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막 그때 가서 싸우는 부부도 있지만요.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부터 시작됐던 갈등, 그때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 표면화되는 게 그냥 지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소장 1번에 쓰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혼소장 1번 목차가 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게 아닙니다. 이혼소장 1번 목차는 놀랍게도 혼인의 경위예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로 이혼소장을 시작을 해요. 근데 황혼이혼의 경우 이 혼인의 경위 그리고 신혼 초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이 결국 20년 30년이 흘러서 골마 터진 상처가 이제서야 수술대 위에 올라온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짜증이 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화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혼 변호사로서 만난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이제까지는 자녀를 위해 혹은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이혼하면 안 되니까 불이익할까봐 커리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시선 때문에 우리 친정 엄마 아빠가 혹은 우리 본가의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억눌러왔던 자신의 결정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는 더 이상 못 참고 실현하게 되는 게 바로 황혼이혼이에요. 그래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부부만의 온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비로소 나로 살 자신이 생겼을 때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 굉장히 솔직해지잖아요. 이제 죽음 앞에서 노아 앞에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답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황혼이혼을 좀 결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사유들은 대부분 10년 20년 이상 묵었던 오래된 사유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노인정에서 바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인정이랑 등산에서 바람이 나서 이제 새로운 열정이 싹 트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남자로, 여자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동안은 누군가의 아빠로, 엄마로 살았고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았다면 이제 한번 내 인생 뜨겁게 불태워봐야겠다. 나 그냥 사랑하고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된 갈등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80대, 60대 바람 사건도 이제 해봤고요. 네, 굉장히 정정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30대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정정하세요. 네. 이혼 소송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좀 명망 있는 이제 그런 자산가 분들 80대 부부의 사건이 있었어요. 40년대생이시거든요, 이러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60년 정도 결혼 생활 하셨고 어떻게 보면 살 날이 머지 않으신 분들인데도 정말 남은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유는 사실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0대 남편분이 60대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부인분께서 또 사실 상당한 이제 자산이 있는 분이셔서 뭐 참고 살 이유도 없었고 이제 이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사실은 웬만하면 참고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무너지셨냐면 이 상간녀하고 주고받았던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무너지셨어요. 평생 엄청 가부장적인 남편이셨대요. 근데 상간녀한테 너무 다정한 거예요. 너무 다정하고 정말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요즘 정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스윗한 남자처럼 너무나 막 금이야 오기야 그 상간녀를 아끼고 예쁜 말을 해주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무심하고 좀 말은 무뚝뚝해도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남자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말 할 수 있었네? 나한테 안 한 거였네? 그것에서 오는 배신감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좀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로서의 어떤 좌절,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80대 할머니여도 사실 마음속에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우셨고 굉장히 좀 슬퍼하시면서 이 소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위자료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판결문에 유책성도 명확하게 남겼고 이 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상간녀 부인 있는 거 알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손해배상 전부 승소를 저희가 했어요. 좀 드물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경제적 이득보다도 이러한 경제적으로도 물론 이득을 얻으셨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상처받은 여자로서의 그리고 지난 6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좀 어떤 보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황혼 이혼이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지 마세요. 꼭 살아계세요. 정말 이혼 소송 도중에 사망하시게 되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배우자한테 재산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투쟁하던 그 상대한테 내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한테보다 더 많이 넘어갑니다. 배우자 1.5배잖아요. 자녀가 1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혼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꼭 정정하게 살아서 이 승리의 영광과 그다음에 이 남은 나날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꼭 살아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결혼을 좀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제적인 걸 고민을 하는 걸까? 그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꼰대 소리를 가끔 듣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그게 옳다 이런 건 아니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단은 자가를 취득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부가 늘어나고 또 많은 지금 현재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어떤 자산과 부의 상태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향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사람이 돈에 대해서나 경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본질인 거죠.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예를 좀 들면은 제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 처음부터 집 사는 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라면 결혼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을 해야지 돈을 빨리 모읍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합심해서 맞벌이라고 가정할게요. 맞벌이라고 하면은 합심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 자산을 취득을 하면 시드가 모이는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자산 축적 속도는 2배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포기하는 이제 젊은 세대의 원인은
내 파트너가 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는 이렇게 항상 요약은 하면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훨씬 더 많은 행복감과 이제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과섭인데, 이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 느끼는 부분, 같이 살아가면서 사고관이 다른데 그 사고관의 핵심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래지향적 사고.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산에 대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 자산이나 향후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사고관이나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랑 제가 이 사고관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관이나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현재에 두느냐 미래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카르페디엠이라고 해서 막 현재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원래 카르페디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소비적인 의미의 현재의 삶을 뭐 살아라, 욕망을 충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실 이야기인데 이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소비나 욕망을 그냥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게 사실은 카르페디엠이나 이런 현재를 중시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원래는 보여야 되는 행동 패턴은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가 의미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건전하고 의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 사고와 이 경제관념은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게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고민할 때 봐야 되는 요소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자산을 모아왔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의 개념이 어떤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삶에 대한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가를 저는 보시라고 해요. 뿌리 가치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관념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직업적 성공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커리어적인 성공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추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가치관으로 제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자아나 직업적 성공과 내가 관계에 초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양립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지 그러면 이제 뿌리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종교가 일치하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뿌리 가치관이 원래 종교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삶의 어떤 유형이나 가치관이나 시각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뿌리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결혼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고민하는 건 늦었고요. 결혼 전에 연애 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제관념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말만 믿지 마시고 평소에 모아놓은 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균적인 소득 그러니까 객관적인 액수 수치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25에 취업을 했는데 뭐 30 됐는데 돈 모아놓은 게 1,000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이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점을 고르시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관념이나 여러 가지 뿌리 가치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결혼 고민할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요소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결혼은 다른 거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라서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한데 이 성적 매력이 조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요소 중에 성적 매력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 결혼에서는 내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과 키스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성적으로 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외모를 꾸민다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어떤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미나 이런 여러 가지 외모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돈을 쓰면서 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보면은 그 사람의 현명함까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분명히 비슷한 옷인데 하나는 물론 뭐 브랜드 옷도 중요하죠. 브랜드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외모를 잘 표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스타일링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것처럼 외모나 이런 것도 반드시 어떤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지도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모를 꾸미고 내가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실제로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여성분은 이제 출산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고 남자분도 일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평소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과 외모, 저는 이거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외모가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평소에 뭐 자기 관리나 어떤 운동 습관이나 또 외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지켜보시면은 훨씬 더 좀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이 좀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농담삼아 뭐 그런 얘기 하죠. 가족 내 서열 중에 뭐 제일 아래가 강아지 다음이 이제 남편이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별로 우스갯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자녀 교육과도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가족 내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무시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고 습관에 있어요. 사실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습관은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조건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관념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직업적으로 성과를 내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가족 내에 투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거는 아내분이 육아를 하고 아내분이 출산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듯이 남편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소득을 벌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생활비를 쓴다.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양측에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리고 이런 뭐 그냥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족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부부의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아이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를 들면 남편도 아내 오늘 고생했어. 오늘 뭐 아이 보느라 뭐 아니면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내도 남편한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 대화가 나와줘야 당연히 아이도 그걸 보면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한 명이 무시를 당하는 생활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의 대응, 그러니까 남편분의 대응이나 사고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편 탓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아내분의 탓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남편이 무시당하고 가장이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로 좋은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단 한 가지도 없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거고요. 자녀 교육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 관계도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친권유효권 소송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 앞에서 아니면 뭐 주변 지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빠는 돈도 못 벌어와. 다른 뭐 누구누구에 비하면 누구누구 집 아빠에 비하면 돈도 못 벌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진짜 돈을 못 벌어오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무시하는 태도가 강해져요. 근데 이 무시를 하는 태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남편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존중을 못 받으니까 비참해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이 가족 내 전염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 생활을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둘 중에 한 분만 불행해도 불행해져요. 두 명 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상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구조로 초반에 계속해서 구성을 해놔야 이 다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행복도가 같이 이제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명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양측의 이제 정서적 그리고 사고관에 따라 다르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양측이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처음부터 고르시는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창만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연기라는 게 근데 이제 안 좋은 의미의 뭐 속이는 연기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연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속으로서 머릿속에서 막 화가 엄청 뻗쳤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근데 여기서 그냥 화를 그냥 그대로 분출하는 게 사실은 가정생활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거를 뭐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연기력은 필요하다. 내가 실제로 화났어도 화가 나지 않은 연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랄까요? 예전에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연기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훨씬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기를 하기는 하되, 제가 그래서 뿌리 가치관 얘기를 드린 건데, 사소하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뿌리적인 가치관이 다른데 이걸 연기로 해서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뿌리 가치관이나 미래 지향점이 아예 안 맞아요, 부부가. 그러면 이건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수영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 수영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거죠. 나 수영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아내는 그냥 나 지금 즐기자. 우리 해외여행이나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건 연기가 안 돼. 네.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사실 연기가 의미가 없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뿌리 가치관이 이런 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이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연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소하고 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취향이나 뭐 여러 가지 기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맞추고 어느 정도 그냥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뭐 연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뿌리가 안 맞으면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를 할 게 아니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보통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도 거의 실제 사례를 살짝 각색을 하자면은, 모 신도시에 사세요. 이제 모 신도시에 사시는 부부가 있는데, 남자분은 아이들이 지금 이미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쪽 재능을 키워주고 학원비나 이런 지출은 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내분은 주변 이제 엄마들, 학부모들하고 만나보니까 다 이미 그 정도 학원은 보낸다. 근데 이제 학원비가 몇백, 최소 몇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제 싸우기 싫어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맞추는, 뭐 그냥 좋은 게 좋아 이래서 연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 이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연기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연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관용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거든요.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후에 이미 안 맞는 걸 발견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 초기에 애를 낳기 전에 결혼 초기에 핵심적으로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해서 계속 맞춰 나가시라고 권해드려요. 뭐 가령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우리 향후의 재테크는 무슨 방식으로 할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할까? 아니면 뭐 주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할까?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야? 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외벌이로 할까?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도 맞춰 나가야 되지만 결혼 후에도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런 사고를 맞춰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뇌를 열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혼을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뇌를 열어서 그래 뭐 저런 삶의 방식도 있지, 저런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결혼 생활하면 치약 하나 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 사실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우는 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가? 이 치약 때문에 내가 싸워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더 나쁜 건가? 아니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중간부터 짜냐로 싸우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내가 이제 좀 인내하기 어려운 어떤 사소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사소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냐면 뭐 임신해서, 아니면 결혼할 때가 돼서, 뭐 특별히 저 사람이 하자가 없어서, 아니면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시는 부부가 더 많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호감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눈 떠보니까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결혼이라는 매우 주체적인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실제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혼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혼하는 사유는 뭐 불륜이나 폭행이나 도박, 뭐 3대장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뭐 성격 차이, 고부 갈등, 뭐 이런 교육 간의 차이, 그런 것도 이제 이혼 사유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단일 사유로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이혼을 하냐면요, 결국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해요. 흔히 말하는 불륜을 했어. 근데 이혼을 하느냐? 아무도 이혼하지 않습니다. 99%는 이혼하지 않아요, 바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 냉랭한 거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그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불륜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잘 됐다. 어차피 이혼할 거였는데,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불륜한 김에 이혼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이혼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륜한 걸 알았어.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이혼을 가지 않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륜녀랑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본처인데 저 사람보다, 저 불륜 상간녀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간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남편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관심이 전혀 없었어. 남편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륜이라는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혼 사유의 마지막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갈등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데, 수렴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뛰는 변호사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더 현명해졌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논어에서는 지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뭐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더 멀리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지금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우 그러니까 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결혼을 한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나하고 저 사람의 관계,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관찰했으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만 버티고 참으면 앞으로 좋은 날 오겠지. 저 사람 변하겠지. 나이가 들면 막 남편이 폭행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젊어서 그래.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안 때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거 되게 막연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예측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금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순간순간을 참으면서 그게 쌓여서 결국 인생이 돼버렸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역시 동일한데요. 이런 거죠.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60대가 넘어서겠죠? 뭐 60, 70, 뭐 80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지난 세월을 봤는데 그냥 다 참고 희생하고 나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은 내가 단 뭐 몇 달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나답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결혼하면 자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결혼은요, 봉사활동이 아니거든요. 결혼은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결혼을 했고 그냥 참아야 되나 보다, 다 그러고 사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아왔지만, 그냥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알게 되고 나를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혼이 뭔지 알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결혼이 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SNS도 있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거는 아동 학대구나, 아니면 이거는 폭력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이혼율이 더 증가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혼의 타이밍을 이제 쭉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결혼 생활을 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같이 복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혼의 타이밍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혼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가 오히려 나의 성장을 방해할 때,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죠. 나의 존재가 저 사람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거는 둘 다 이혼하는 게 더 두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성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성장을 방해할 때 그게 무엇이냐, 어떤 개념이냐,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뭔지 모르고 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뭔지 몰라. 그리고 사랑한대. 그러니까 심지어는 학대를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사랑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지 내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되는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그거를 내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념의 정의를 내려보면요. 자, 결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결혼은 법률론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결혼은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은 외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서로 기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누구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그런 의미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면 그건 언제겠어요? 당연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결혼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제 법에서 말하는 거는 애정과 신뢰라고 말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한 관계가 뭐냐? 그럼 정의를 내려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들어주고요.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함께 해요.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키워주고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줘요. 물론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 이것이 진실한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진실한 관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하고 배우자 사이에 없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를 응원해주지도 않고,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나를 더 사지로 몰아뜨리고 나를 억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나의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해. 근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이혼을 원하지 않냐? 우리 관계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라고 물어볼 때 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사랑하는지 얘기해봐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혼 때, 연애 때, 그때 뭐 좋았던 기억들, 같이 뭐 손붙잡고 갔던 기억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과거잖아요. 더 이상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죠. 의리로 사는 거다. 함께 20년 살았으니까 그걸로 사는 거야. 결혼 생활은 의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한 세월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지 못해요. 사람은요, 사람 간의 관계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그거 사랑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앞으로를 살아가게 해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혼 사유, 모든 갈등이 하나로 수렴되는 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아내라면은 남편한테 이거는 문제야. 예를 들면 당신이 술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건 문제야. 술을 마실 수 있어. 근데 연락도 하지 않는 거, 새벽에. 그거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거.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해야지 이 부분은
갈등이 해결되는 부부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이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왜? 내가 이미 했어. 과거에 수도 없이 했어. 제가 상담할 때요. 왜 이게 문제라고 말을 못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대부분은요. 오히려 더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이미 했죠. 수십 번 했죠.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아예 듣지도 않아요. 자, 상대가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제는 얘기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문제 제기해도 쟤는 듣지 않을 거고 고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죠. 내가 보지 않을 뿐이지 문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의 1이었던 문제가 이제는 갈등이 100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센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말버릇이나 대화 습관은 이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뭐 회피든 뭐 말을 듣지 않는 거든 화를 내는 거든 뭐든 무엇이든 간에 다 이렇게 이혼으로 이끄는 이제 습관이 되는 생활 습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혼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만 자꾸 대화가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막 회피해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 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그럼 나도 회피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좀 더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별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더 센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죠. 왜 안 하냐면요. 자, 별거 했어. 근데 쟤는 안 할 게 뻔해. 내가 예측이 돼. 예측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이혼하기 싫거든요. 이혼은 두렵고 이혼을 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복잡해 막. 준비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참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나도 회피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면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라고 스스로의 선택지를 줄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참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이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멈춰있지 않은 거.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다면 그 끝이 이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혼이 아니고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근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그것은 100%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도사가 아니라 행복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하거든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의 옵션에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상담 이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결혼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결혼,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쭉 나답게 살다가, 물론 나답게 못 살았겠지. 이렇게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가정만 남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면 또 모르겠는데 행복하지도 않아. 그 막 우울증 걸리고, 여자분들 거의 100% 우울증 걸리고요. 남자분들도 걸리는 경우 있고 불행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불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길 바라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MSG도 넣지 않았고 어떠한 뭐 허위 사실 없고 여러분들 무서우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멘탈이 나갈까봐 무서워할까봐 오히려 극단적인 것들은 다 빼고 정말 순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은 더 가혹하다.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건요. 제가 느낀 거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왜 그때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빨리. 이혼의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그때 했을 걸.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은 얘랑 결혼했으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때 재산 분할을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재산 분할을 포기했을까? 그거. 그리고
면접교섭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면은 이혼하고 나서 면접교섭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거든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면접교섭을 하려면. 한 달에 2번은 보통 기본으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근데 막 수시로 막 써놔. 그래서 진짜 제가 수시로 연락해. 그럼 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혼하고 나서 대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건데 면접교섭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했을까? 왜?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이거 후회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상간녀 소송을 안 했을까? 이거 진짜 후회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그런 갈등이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는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불륜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상간자에 대해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냥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99%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 좋은데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서류상의 이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매듭을 짓는 거 이걸 잘 지어야지 이혼하고 나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매듭을 짓는다.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회피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부분 후회하시는 것들은요. 이혼을 빨리 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이혼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신속은요. 이혼 결정을 빨리 하라는 거지 이혼 절차를 막 빨리 해서 내일 당장 이혼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연애를 해도 헤어질 때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근데 내가 저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을 했는데 5년,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또 회피하는 거죠. 저 사람이랑 싸우기 싫어서. 근데 그걸 또 포장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혼하는 마당에 애들 아빠니까, 애들 엄마니까 좋게 헤어져야지. 그러면서 싸울 걸 싸우지 않아. 남겨도 미련을, 그러니까 갈등을 남겨둔 채 이혼을 하면요. 결국은 이혼하고 나서 그것이 또다시 갈등이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거는 이혼 결정인 거고 이혼 절차는 충분히 숙고해서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주장하고 매듭을 짓고 그렇게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후회하시고요.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고요. 만약에 이혼 자체를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난 이혼한 걸 후회해 라는 분이 있다면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후회하는 게 뭔지. 이혼이 아니고요. 이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혼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결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지 이혼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지 아무 죄가 없는 이혼한테 죄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혼 준비하려고 상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혼할 건데 뭘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준비라는 건 대부분 재산이에요. 재산 분할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숨기려면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정말 생활비, 정말 적은 생활비를 아껴서 허리띠 졸라매서 모아놓은 비자금인데 이거 나누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빼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계좌 이체하면은 남잖아요. 기록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혼 준비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는 이유에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혼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정말 나답게 살겠다는 의지예요. 의지의 표명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식으로 내가 없는, 내실이 없는 그런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준비라는 거는 이제 나를 채워야죠. 재산 분할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냥 재산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거 없고요. 정말 준비할 거는 이제 무너진 나를 세우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기르고 이립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립이라는 거는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에요. 생각의 힘을 기른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류 논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배워야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 극기복례하는 법,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나를 어느 정도 이제 이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이립을 하고 뭐 부록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혼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혼이라는 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결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한 거죠. 이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과 똑같은 선택의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행해라예요. 실행해라. 해라. 나아가라, 앞으로.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징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이 있거든요.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징징이. 그 다음에 결혼은 헛똑똑이. 그래서 징징이는 뭐냐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혼을 꿈꿔요. 아, 내가 내일 일어나면은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그냥 사라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머글이죠, 머글. 마법사가 아닌데 저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길 바라고, 그냥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갈등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별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이혼으로 나아가는 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혼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싶어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의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크고 작은 싸움을 거쳐서 이혼이라는 곳에 다다르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혼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죠.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을 어디에 합격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법고시 2차를 떨어지고 나서였어요. 사법고시 2차 떨어지면요, 다시 1차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저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1차부터 봐야 된다는 점 때문에. 근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제가 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시 1차를 다시 봐야 되는데 갑자기 사시 2차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1차부터 보는 거예요. 1차부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신림동에서 했으니까 신림동으로 다시 들어가. 독서실을 끊어. 이걸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우리가 결혼, 이혼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하셔라, 지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면서 결혼 상담도 하고, 불륜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 점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살피고,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선택들은요,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나의 본질인 거잖아요. 내가 이혼을 해도요,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과 동시에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하듯이 희생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거든요. 결혼은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고,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위한다면 내 자녀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아껴주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자녀가 있건 없건, 그런 외부적인 요소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생각의 힘인데,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거, 그거는 내가 생각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논어를 이용한 아류 논어와 같은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는 행복 전도사였습니다.